변호사님, 50대, 60대 분들이 회생 파산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좀 많나 봐요. 매우 많죠. 굳이 개인회생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걸 보시는 여러분 주변에도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채무가 있는 고령자 계층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실패나 투자 실패의 유형이죠. 이런 분들은 딱 보면 명확하죠. 장사를 했는데 망했다. 또는 주식이나 코인을 투자했는데 망했다. 그래서 내가 채무가 많이 생겼다. 두 번째 유형은 실패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망한 유형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데 월급 받고 일을 했든 자영업 장사를 했든 실패한 게 없어요. 계속 성실하게 일을 했고 계속 돈을 벌었어. 근데 자녀들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때 돈 좀 보태주고 연로하신 부모님 모신다고 병원비 쓰고 간병비 쓰고 돌아가실 때 장례비 쓰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노년 되니까 빚만 남은 거야. 주식 코인 투자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고 계속 일했고 자영업도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많이 남든 적게 남든 돈은 계속 남았다니까요. 그럭저럭 벌면서 살았는데도 자녀들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부모님 모시고 났더니만 남는 건 채무밖에 없다. 실패한 건 하나도 없는데 빚지고 망했다. 뭐 이런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 함부로 이게 그 사람들 사정을 모르고 비난할 일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회생 관련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댓글에 채무자들 죽어야 되는 이런 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물론 비난받을 만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채무자들도 많고 남의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함부로 비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참고 사례 한번 봅시다. 이분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혈액암에 걸렸는데 두 자식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취업이 안 된 겁니다. 어느 정도 부모님한테 아직 기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건설 현장 일용직을 하고 계신데 건설 현장 일용직은 일감 따라서 전국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이것도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살았고 주식 코인 이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빚만 남고 생활이 힘들어졌다. 이런 사례였죠. 변호사님, 채무자가 개인 회생으로 채무를 없애도 살다 보면 다시 채무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해도 될까요? 재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률이나 법원 규칙으로 재신청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재신청 자체는 가능한데 다만 남용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 채무자 회생법에는 면책받고 5년 동안 재신청을 못하게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회생 신청하고 개시 결정 받고 이인가 받으면 재판이 끝나잖아요. 신청부터 이인가까지가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그리고 3년 변제를 하시잖아요. 3년 변제가 끝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면책 결정 받은 게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이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이 되어야 5년이 지나야 다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5년만 지나면 두 번, 세 번 반복 신청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남용 아닌가요? 맞는 말씀이시죠. 5년 지났다고 다시 하고 그것도 일종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법원에서 개인회생 사유를 엄격히 추가적으로 조사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할 때 계좌 내역 얼마나 보는지 얘기했었잖아요. 계좌 내역이나 채무 사용처를 대체로 최근 1년이나 2년 정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신청하는 사람은 채무가 왜 생겼는지 그 넘어서 더 옛날 기간도 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면책을 받고 2025년에 재신청을 하는 사람은 최근 1, 2년이면 2024년이나 2023년 채무 사용처만 보고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2020년에 면책받고 그 바로 뒤에 채무가 왜 생겼는가 이 사유까지 소명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남용을 막기 위해서 재신청하는 사람은 더 엄격하게 사유를 소명을 해야 합니다. 참고 사례 보시면 이분도 재신청을 했던 분이거든요.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보내기를 2020년 2월 11일에 면책이 있었음에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25년 3월에 재신청했으니까 24년 것만 물어보고 그 앞에 건 안 물어봐야 되잖아요. 다른 채무자 같으면. 근데 2020년에 면책받고 바로 채무가 왜 생겼는지 이건 또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들이 변제금 내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낮춰줄 수는 없나요? 변제금을 그냥 낮출 수는 없는데 나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낮출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부양가족이죠. 미성년 자녀가 있다거나 배우자가 있다거나. 근데
배우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나의 부양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배우자도 성인이고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없다거나 또는 배우자가 젊지만 아프기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거나 이런 사정이 소명이 되면 배우자를 나의 부양가족에 넣어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추가 생계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0을 버는데 2인 생계비 240만 원 빼면 한 달에 60만 원 내잖아요. 240만 원을 그냥 채무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240만 원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라는 거죠. 월세를 내고 밥값을 내고 해결하라는 건데, 근데 우리 집은 유달리 월세가 많이 들어간다, 우리 집은 유달리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해서 생계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말로는 안 되고 근거 자료가 필요하죠. 이게 소명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득 300만 원 빼기 2인 생계비 240만 원 빼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월세나 더 들어가는 병원비 30만 원 또 빼서 변제금 월 30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개시 결정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 생계비는 주장하면 무조건 다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사실 추가 생계비를 무조건 인정해 주진 않거든요. 채무자 여러분들도 여기서 꼭 숙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생계비를 왜 주겠습니까? 왜 소득 빼기 생계비는 변제금이겠어요? 이 생계비는 나 밥 먹고 살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내 월급에서 145만 원, 240만 원을 왜 빼고 나머지만 변제금을 내겠어요? 다 변제금에 내야지. 요거 의식주 해결하라고 채무자한테 남겨주는 돈이니까 요걸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원칙이라니까요. 다만 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월세나 병원비가 특별하게 더 들어간다, 이런 특별한 사정까지 소명을 했을 때 그때 추가 생계비가 인정이 되는 거죠. 법원에서는 대체로 인색하거나 인정해도 조금만 인정해 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참고 사례 보시면 이 채무자는 배우자 병원비 요거 좀 더 빼주세요 주장했던 사람인데, 법원에서 증거 내라는 말이죠. 배우자가 진료비, 약제비 납입했던 거 서류 제출해보라. 자, 변제 계획안 보시면 본인하고 배우자 포함해서 2인 생계비 240만 원이죠. 이분 월 소득 487만 원에서 2인 생계비 240만 원 빼고 추가로 46만 원 정도를 더 뺀 거죠. 이분이 건설 현장 일용직인데 출장 가고 교통비, 체류비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빼고 기타 추가 생계비 포함해서 조금 더 뺐으니까 대략 286만 원 정도 빼게 된 거죠. 그래서 월 변제 200만 원, 36회에서 7,200만 원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분 채무의 50%를 변제하고 50%는 탕감받는 것이고 이자는 100% 탕감받는 것입니다. 전체 채무액 1억 4,500만 원 중에서 7,200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